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전날 AI 기대감이 살아나는 듯했지만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랠리의 연속성이 흔들리는 오늘 반도체 수급 심리까지 지금 시장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그리고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이경민 부장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하게 이달 들어서는 금요일마다 주가가 빠져가지고 네. 저희 경제전쟁꾼 금요일 저녁이어서 이렇게 두 분 모실 때마다 좀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일단 두 분 한 말씀 주신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젠슨왕도 못 막은 기술주 번아웃, 오늘 기회도 다시 보자. 번아웃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사실 분명히 그 장 초반 출발 너무 좋았거든요. 예. 나스닥도 급등 그렇죠. 출발했는데, 근데 이제 피로감이 계속 누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미국 증시 빠지는 악재들 보면 그렇게 뭐 또 새로운 이슈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근데도 그런 거에 반응했다는 건 기술주들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월마트는 급등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싶다, 좀 방어주로 좀 옮겨가고 싶다, 그걸 좀 확실히 의사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전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라는 걸 좀 느꼈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퇴근하고 밤에 어떨 때는 막 늦게까지 일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하면 그냥 일찍 자버리거든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또 컨디션이 좋아져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조정장도 약간 저는 그런 느낌 아닌가. 기술주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잠시 좀 쉬어가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젠슨왕도 그걸 좀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아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주가 반락한 것이 상당히 어떤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경민 부장님 약간 반대 의견입니다. 네. PER 10배, 변동성 확대 이꼴 비중 확대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12개월 선행 EPS가 38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PER 10배가 3,800입니다. 오늘 3,850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뭐 4,200대 있던 지수대가 지금 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라인에 근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제가 여기서 바로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12월 초를 지나면서 이제 QT도 중단되고 그리고 12월 11일 새벽에 FOMC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피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커진다,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정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는 상당히 궁금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로 대변되는 우리 시장 오늘도 크게 물렸습니다. 또다시 검은 일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예상된 조정이냐 아니면 지나친 급락이냐 여기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 또 예상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염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시장이 11월에 약간 조금 느낌이 좀 안 좋았던 게 네. 뭐냐면 제가 아직도 11월 첫날을 기억해요. 첫날 4,200 돌파하는데 예. 그 안 사시던 개인 투자분들이 갑자기 많이 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좀 뒤늦게 포모가 온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결국 좀 4,200, 뭐 5,000도 갈 수 있지만 단기간에 그 코스피가 10월에만 20% 올랐거든요. 예. 이렇게 올랐는데 다음 달에 추가 급등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대부분 변동성으로 조정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11월은 좀 한 달간 좀 쉬어가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했었고 그게 근데 미국도 나스닥이 7개월째 올랐어요. 10월까지. 와. 그럼 뭐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조정이라는 게 좀 완만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는 뭐 3% 오르기도 하고 오늘은 또 3%, 지난 금요일도 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변동성들이 좀 계속 나오는 건 이제 그동안의 어떤 가격 상승이 너무 좀 가파랐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그 폭 자체도 굉장히 진폭이 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그 결국에 유동성 장으로 저는 좀 보거든요. AI도 있지만 근데 유동성을 계속 주입을 했는데 수용장이 물이 지금 계속 넘치는데
갑자기 좀 연준 위원들이 물을 좀 빼려고 그래요. 예. 금리 인하 좀 나중에 하자. 이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 내년에도 하겠죠. 당연히 방향성은.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타이밍상으로 나스닥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약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여버리니까 이게 저는 핑계가 된 것 같아요. 야, 좀 쉬어가자. 좀 피곤하다. 그래서 11월 장이 좀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그 강세장에서의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조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계속 나오면요.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는 게 차라리 그냥 거래가 좀 말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거래 마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은 하루에도 막 3, 4%씩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 안쪽으로 좀 좁혀져야 돼요. 그 과정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리면 그때쯤에 저는 바닥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좀 지금 여기가 좀 바닥이라고 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그렇습니다. 뭐 참멀미가 됐든 배멀미가 됐든 한번 멀미가 나기 시작하면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 어지러움증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횡보장, 약간 좀 변동성이 작은 네. 횡보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경민 부장님, 예상된 조정이냐, 지나친 급락이냐? 일단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9월, 10월 급등이 워낙 셌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11월 전망하면서 좀 의미 있는 락바텀은 3,700, 3,600선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단기 변동성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뭐 워낙 올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가 거의 2,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두 달 동안 30%가 올랐고 네. 10월 한 달 동안 20%가 올랐고 워낙 가파르게 올라온 데 따른 좀 과격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이 정도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바닥을 잡고 대세 생성을 재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뭐 한순간에 뭐 갑자기 시장이 바뀐 것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과열도 있었고 뭐 PBR도 좀 부담스러웠던 수준도 있었긴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좀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큰 유동성들은 여전히 유효한데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말라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염승원 이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는 맞는데 단기 유동성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악재에 갑자기 예민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환경,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굉장히 좋은 해석들을 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약간의 악재만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면 미국 증시도 좀 수급이 얇아지면서 CTA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매하는 흐름들이 좀 매도 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장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리 수급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는 있는데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의미 있는 지수대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나오셨던 그 각도기 곽상준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에 매수하고 확신에 매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증시 격언에 있지만은 우리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은 예고 없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라던 조정이긴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루 정말 무섭게 뺐는데 개인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개인 투자분들 다 이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포트도 다르고 근데 이제 결국 지금 큰 그림을 저는 먼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야 좀 별개로 하더라도 큰 그림상에서 지금 조정이 그러면 이제 끝나는 조정이냐 여전히 5천이나 6천을 가는 그런 일시적인 조정이냐 이건데 저는 어쨌든 후자 쪽입니다. 일시적 조정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FMC가 12월 10일이니까 아마 12 그리고 1월 말에 또 FMC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12월까지는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과정 자체는.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게 어쨌든 강세장에서 일시적 조정이라면 뭐 일단 저도 이렇게 흔들릴 때 뭐 불안에 매수하는 거는 당연히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반대 문제는 뭘 살 거냐 이거죠. 어떤 투자. 그래서 이 주식 수익률은 결국에 포트폴리오 내가 어떻게 구성하냐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한 주 샀는데 2배 올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10% 올랐어도 내 전 재산을 투입했으면 그건 10%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많이 실을 걸 뭘로 할 거냐. 결국 저는 이제 그 핵심은 우리가 보통 TAM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그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 그게 뭘까?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당연히 지금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사이즈가 계속해서 메모리 쪽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엔비디아 젠슨항의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다른 거보다도 결국 학습 시대에서 이제 학습과 추론이 같이 간대요. 추론은 메모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메모리에서도 일반 범용 디램이 더 중요해져요. HBM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절대 강자가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본다면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죠. 주가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산업들로 그런 산업의 선두 주자가 이렇게 폭락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내가 한번 포트를 재편해 볼까 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기업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조정 기간 한 달에서 뭐 많은 걸리면 2달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좀 가지고 주말에도 차분히 그 시장이 좀 커지는데 1, 2등 기업 뭐가 있나 이런 걸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구성할까 그걸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어쨌든 저는 적극적으로 포트 재편은 좀 해야 된다. 속가낼 건 속가내고 예.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제 각 종목 그 토론방을 이렇게 보니까 주린이라고 이렇게 자처하시는 분들 구조대 언제 오나요? 이거 괜찮나요? 이런 많이 쓰시는데 정말 개인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장에서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개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더 담아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지수대가 4,10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조심하자 아니면 네.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3,85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여기 이 지수대에서는 매도 실익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비중을 많이 늘리시면서 다음 사이클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놓으신다면 저는 2026년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4월 달에 폭락할 때도 아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네. 다 무너지는 줄 네. 알았죠. 네. 근데 그 저점을 계기로 코스피가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좀 한번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불안감, 공포 심리 아마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는 또 한 번 공포의 극단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유리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심리적으로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호실적만 나왔을 때 어젯밤 미국장 초반만 해도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상당히 급등세였는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줄 했더니 밤사이 자고 일어나 봤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로 3.8%나 하락했는데 AI 버블론 또 고개를 듭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AI 버블론을 사실 좀 젠슨항이 좀 잠재우나 싶었거든요. 예. 싹 정리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다시 여전히 뭐 버블론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또 엔비디아 뭐 매출 채권 얘기도 이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매출 채권 계속 늘어났거든요. 외상으로 팔았다 예. 이거죠. 근데 젠슨항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그 엔비디아 GPU 갖고 은행 가면 돈 빌려줄 거래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정도 가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매출 채권이 문제가 될 거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2년 정도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칩을 받아가지고 이 많은 빅테크들이 정말 엄청난 투자, 그냥 이게 진짜 여기서 지면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 빚을 내서라도 하는데 이 기업들이 수익화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27년, 28년이 돼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그렇죠. 투자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장은 왜 이렇게 좀 화를 내냐면 지금 주가가 근데 그만큼 또 올라 버렸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좀 급한 거예요. 좀 수익 좀 내달라. 왜 엔비디아 혼자 돈 벌고 있냐. 이게 이제 불만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 젠슨항 입장에서도 이들이 무너지면 또 안 되거든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파트너인데 이제 젠슨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들도 그러니까 좀 약간 돈도 좀 빌려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어쨌든 27년도가 돼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시장은 이제 미리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도 버블론 나왔고 올해도 계속 버블론은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얘기하는 그 버블론은 이렇게 아무도 버블론 얘기 안 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버블에 휩싸이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AI 버블론은 젠슨항이 어제부로 잠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흔들렸던 거는 이제 젠슨항보다 더 무서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훅 이사님. 네. 그분이 갑자기 고평가됐다. 근데 사실은 평소 같으면 미국 증시가 싸다고 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평가 다 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그럼 시장은 쉬고 싶은 게 명백하다 지금은. 피곤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AI 버블로는 일단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시장이 한두 달 쉬어가는 그런 좀 과정에서 악재만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좀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런 논리가 지금 시장에 좀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서 모든 얘기 다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분에 따라서 오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부장님 AI 버블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미국 빅테크 담당하는 친구는 버블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레이 달리오도 한마디 했잖아요. 네. 버블이 좀 있긴 있는데 네. 뺄 때는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버블은 언젠간 터질 수 있겠죠. 근데 버블이 이게 버블이 터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지금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버블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은 좀 즐길 수 있는 버블 구간이지 여기서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될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젠슨왕 발언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좀 의미 있게 바라봤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AI 생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고 뭐 지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폰지 사기다 아니면은 뭐 회사채 발행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하나가 터지면 다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버블 논란이 있는 거지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아직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버블론이 나왔고 여기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기 유동성이 좀 마른 데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 그리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지 뭐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흐름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뭐 10월 달에는 오라클 이슈도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죠. 근데도 올라갔죠, 주가는. 그런데 이게 11월 되니까 다 다시 그렇죠. 되풀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들이 좀 쉬어갈 때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단기 시장 유동성이 좀 마른 데 따른 조정 양상이지 이게 큰 흐름들이 바뀐 건 아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빴다라고 하면 저도 의견이나 뷰를 바꿔야 되겠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뷰를 바꿔야 되겠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흐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이 좀 격하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엔비디아 3분기 570억 달러 매출, 예상치를 뭐 무려 62%나 초과했다 그러는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그 약효가 떨어졌는데 대신에 4분기 매출은 6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젠슨왕이 또 한마디 했고 블랙웰 판매가 차트를 뚫었다. 이러면서 AI 버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데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와 젠슨왕의 발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좋은 거고요, 확실하게. 근데 지금 이 흐름들에 있어서 과거 이전의 버블 논란이 있었던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비싸다,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하면 어제 젠슨왕의 발언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나오는 것은 회사채 발행 많이 한다. 이제 자금 여력 없다.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회계랑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거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커지고 시장 유동성이 불안정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그런 기대감들이 사그라드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오는 동안에는 좋은 것들만 보였다면 좀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유동성이 말라가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것들에만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전개가 된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닥을 잡고 다시금 유동성이 풀리고 유동성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9월, 10월 달 올라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은 해석하고 사람들이 심리가 바뀐 거지 펀더멘탈, 실적 흐름, 방향성이 바뀐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물체를 봐도 내 기분에 따라서 그 물체가 반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우리 반도체주 어제까지는 정말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이 상당히 커요. 이 AI 모멘텀이 유효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단기 조정이 커진 이유는 뭔가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반도체에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도 지금 약간 이제 위험 자산을 지금 회피하려고 그러죠. 예. 비트코인만 봐도. 코인이 아주 난리 네, 났죠. 그러니까 에브리싱 랠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에브리싱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다운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들 봤을 때는 물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랑 이런 반도체 좋겠지만 이들을 또 5월부터 많이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뭐 반도체를 판다 이게 아니라 반도체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덜어내는 과정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워낙 비중이 큰 것들이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좀 과정이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가 잘못돼서 이들만 팔았다 이렇게 볼 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역시 좀 단기 조정으로 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특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반도체랑 거의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엔비디아 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낙폭이 좀 컸다. 그리고 오를 때도 뭐 정말 10% 오른 적도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이 변동성은 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예전 같으면 하이닉스가 50만 원이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60만 원을 넘게 한번 보고 오니까 또 이익도 뭐 내년에 일부 증권사는 뭐 100조 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PER 5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52만 원 왔는데 50만 원 깨지면 또 비싸지 않은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드니까 예. 어쨌든 지금은 좀 급격하긴 하지만 외국인들도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일단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일단 정리해놓고 좀 기다려보자. 이제 아까 이경민 부장님 말씀대로 유동성이 좀 다시 주입되는 걸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그 특징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얘기하셨으니까 반도체가 HBM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그다음에 전통 D램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뭐 SK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 최고 17만 원, 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입니까? 근데 이게 뭐 불가능한 건 또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거 언제가 되느냐고 문제가 그러니까 그죠. 있어요. 이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에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면 여기서 2배 오르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100조를 벌고 앞으로도 100조를 유지한다. 이러면 갈 수 있죠.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논쟁이 뭐냐면 어떤 애널리스트는 사이클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 사이클이 달라졌다. 이거 PER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100만 원 얘기가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사이클 산업인 PBR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싸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클의 논리는 너무 좋을 때 결국엔 공급이 늘어서 꺾인다. 이 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도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다 읽어본 결과는 뭐냐면 내년에 공급 과잉은 없어요. 적어도 다 똑같습니다. 수요 과잉이죠. 뭐 외국계도 수요 다 초과죠. 똑같아요. 예. 27년부터예요. 느는 건. 근데 그 느는 게 많은지 적은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확인 가능하냐면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하니까 예. 27년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돼야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 2분기 실적 언제 발표하죠? 보통 7월에 하니까 7월 말에 하이닉스 실적을 딱 보고 톤이나 이런 걸 보고 27년도도 공급 과잉 없을 것 같으면 이제 또 더 달리는 거고 이게 이제 공급이 좀 느는 게 좀 예상보다 좀 빠르다 이러면 이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내년 상반기에 100만 원 갈 수도 있고요. 못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목표가에 그냥 연연하지 마시고
이 사이클은 적어도 주가 사이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면 그냥 저는 지금 많이 들고 계시다면 우직하니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건 삼성도 대동소이하죠. 다만 이제 삼성은 약간 변수가 파운드리가 있어요. 예. 파운드리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고객사가 많아지고 있죠, 갑자기. 그래서 삼성전자의 변수 중에 하나는 내년 2월에 이제 갤럭시 S26이 나오는데 여기에 엑시노스라는 반도체가 들어가요. 예. 드디어 프리미엄 폰에 드디어 들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발열 문제나 이런 거 없이 잘 작동을 하게 된다면 삼성의 파운드리는 일단 이제 수율이 잡힌 거예요. 성공하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까지도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파운드리라는. 그래서 내년 2월이 상당히 또 삼성전자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있습니다. 변수가 되겠네요. 네. 이경민 부장님, 네. 리서치 이거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보통 그 목표가를 평균 다른 증권사 수준보다 확실히 높게 내는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더 눈에 띄게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그 애널리스트 성향이고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달라지는 거지. 목표 주가가 뭐 10만 원짜리인데 난 튀고 싶어 15만 원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예.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지 이익과 밸류에이션과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가, 목표 주가를 산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익 전망도 높이고 밸류에이션도 좀 더 확장되게 보여준다면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100만 원이다 얼마다라는 것들보다는 왜 이렇게 추정을 했는지 근거를 봐야 네, 된다. 근거를 보고 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뭐 다시 한번 뭐 목표 주가 너무 높다 낮다라기보다는 아 이런 논리로 인해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뭐뭐뭐를 봐야겠구나라는 포인트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앞서도 염성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서 향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 이게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겠구나. 그게 뭐 얼마든지 가네요. 좀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2026년 상반기까지는 좀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 부분에서는 아주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는 아주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근거 하에서 주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액이 우리 작가가 이제 이 한 2시 반쯤 이 기본적인 대본을 쓰는데 그때만 해도 2조 5천억인데 나중에 장 끝나고 보니까 2조 8천억 네.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11월 들어서 반도체 중심 아무래도 비중이 많으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팔게 되는데 외국인 스구 프롬이 4월 이후 어떤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미 10월 말부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대량 매도 예, 쏟아내더라고요. 그렇죠. 10월 말에 주식시장이 좋았거든요. 좋은데도 쏟아냈는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 아마 하이닉스 이제 그 삼성전자 꺾일 때부터 작년 여름이었나요? 그때부터 거의 1년 동안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그때 판 게 한 40조 돼요. 40조 팔다가 올해 5월부터 돌아섭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산 게 한 20조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11월에 판 거만 1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산 거 중에 반이 또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뭐 우리가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주로 당연히 반도체, 살 때도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끝나서 팔았다 뭐 이렇게 뭐 의견을 또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AI 뭐 버블론도 나오고 또 유동성도 이거 금리 인하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고평가 부담도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도 항상 보면 미국 증시랑 미국의 특히 나스닥과 연동이 많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좀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과 다르게 시총이 엄청 커졌어요. 예. 옛날에 2천하고 지금 4천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도 커져야 돼요, 당연히. 살 때도 예전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사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1조씩 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요.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식 하면 이게 지금 2조 8천억이 플러스 2조 8천억 바뀌는 날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무섭긴 하죠. 너무 많이 파니까. 근데 시총이 커진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저렇게 파는 거를 너무 뭐 그거를 위기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말자. 이렇게 보고. 아니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 외국인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도 좀 단기 매매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거고 네. 아주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텐데
뭐 이들이 서로 연락망을 갖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건 건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바라보는 뷰가 뭐 예.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국 뭐 LA 사는 뭐 A라는 분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외국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간접 투자를 많이 하는 예. 거예요. 직접 투자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펀드인데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 생각이 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기관 투자들 팔 때 보면 그냥 다 같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인데 다만 국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하나로만 저 외국인 중에도 산 외국인이 오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매수매도 합친 예, 거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AI 사이클이 2028년까지 최소 이어진다 이런 전망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 AI 거품론, 불안 심리, 변동성 확대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단기 조정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뭐 1년 365일 오르는 종목은 작전주밖에 없습니다. 네. 작전주도 네. 그렇게 오를 못 가시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정이 발생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이렇게 우상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오버슈팅하기도 하고 언더슈팅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 싶으면 좀 조정을 받는 거고 많이 빠졌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면은 뭐 반도체 이익에 대한 전망이 거의 26년 영업이익 전망은 거의 2배 이상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적 전망이 어느 정도 멈추다 보니까 좀 멀리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에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AI 버블론 나올 때가 보통 실적 시즌이 많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많은 것은 주가 실적이 계속 좋은 그림이긴 한데 좀 멀리 갔다가 실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그림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토네가 말했던 개와 주인의 이론처럼 주인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나 실적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멀리 갔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멀리 갔던 강아지가 이제 실적이라는 이렇게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왔다가 다시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방향성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 변동성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단기 변동성이 있다면 좀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AI 버블론 살펴봤는데 지금 단기 변동성은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이 반도체가 우리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업종으로 기회가 이동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먼저 염이사님께 질문드리죠. 현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그죠. 벌써 이동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오늘 월마트 올라온 거 보면 경기 방어주로 좀 옮겨간 거 맞거든요. 미국은 또 특히 제약바이오가 성장주도 있지만 보통 방어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이미 2주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그들은 예. 이미 개발된 기술로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미국의 바이오가 움직이면 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그래서 지금 시총이 1위가 반도체고 2등이 한 300조 넘어요. 그 바이오예요.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월요일 날 재상장하거든요. 변경 상장 분할했다가 그래서 이벤트가 되게 크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로 좀 수급이 계속 좀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 형님들이 좀 쉴 때 바이오 2인자가 좀 당분간은 저는 왕노로 사지 않겠냐. 한두 달 정도. 그래서 바이오를 좀 유망 섹터로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한일령까지 내려져 가지고 일본의 예. 종목이. 예. 근데 안 그래도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K 관광주는 그거 아니어도 좋았는데 한일령까지 내려버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선택지는 이제 일본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도쿄랑 서울과 이게 경쟁 도시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서울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K 관광주도 이거를 짧은 테마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거기에 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연장 성산이 되겠고 또 내년에 또 BTS도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면 결국 엔터 호텔 바이오가 지금은 좀 눌려있던 또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기술주 갈 때 이쪽을 좀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엔터 업종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최근 엔터 되게 저도 좋게 보긴 예. 하거든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체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네. 좀 놀랬던 게 보통 신인 그룹이 대박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BTS도 돌아오지만 저는 좀 더 의미 있게 봤던 게 뉴진스가 빠졌는데 네. 캐치아이라는 그 걸그룹이 미국에서 데뷔했어요. 외국인들이에요 다. 예. 근데 빌보드 탑백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그 이제 우리나라 좀 멜론 같은 데죠. 예. 그런 데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듣는데 그 시청자 수가 한 명이 하나씩 카운트 되거든요. 그게 3,300만 명이래요. 청취가. 아니 신인 그룹이요. 예. 근데 밑에 블랙핑크가 그 밑에 있어요. 지금. 블랙핑크보다 위에 예, 있어요. 밑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그 가수 중에서는 물론 가장 높은데 물론 이제 BTS가 아직 활동 안 하니까 BTS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위에 아마 이제 아리아나 그랜데라고 아실 거예요. 예, 유명하죠. 그 그룹 거기가 10인데 거기가 한 8천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 그룹이 3천만 명은 이건 다른 알려지면은 문제거든요. 진짜 그 레벨까지 갈 수 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히트를 쳤고 블랙핑크의 길을 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하이브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뭐 방시혁 의장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시스템이 갖춰져서 신인들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K-팝의 좀 강점이고 또 이미 캐대온도 흥행을 했고 내년에 BTS도 돌아오고 하니까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엔터 업종 물론 변동성은 좀 있죠. 여전히 있지만 예, 계속해서 내년만 좋은 게 아니라 쭉 꾸준히 우리가 좀 추적할 그런 좀 업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바이오까지 가기 전에 이경민 부장님께 좀 여쭤보죠. 부장님은 어떤 섹터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계속 좋게 말했던 2차 전지는 계속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은 염수환 이사님이랑 맥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화장품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마케팅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가서 아마 그 효과가 1분기 실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는 좀 업사이드를 높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K-팝 열풍이라든지 그리고 K-뷰티 이런 쪽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저희는 뭐 2차전지 꾸준히 말씀드려왔고 화장품까지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이경민 부장님께 직접. 뭐 저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 두 분 서로 티키타카 하는 것 오히려 더 네, 그걸 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품 하면 뭐 예전보다는 좀 이제 비중이 줄긴 했지만 네. 중국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그쵸, 그쵸. 한일령 수혜주라서 한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뭐 공부해 보기로는 중국이 그러니까 한일령 내리면 일본 화장품 안 살 수도 있는데 네. 그런다고 한국 걸 살까? 왜냐하면 중국 로컬 기업들도 네. 되게 잘하고 그렇죠. 오히려 맞아요.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구조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바뀔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는 중국 변수는 좀 논외로 놓고 아.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장품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수주로 평가받고 있는데 매출을 따져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 그렇죠. 이미 높은 애들. 네.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완화되고 해소되면 더 좋아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처가 다양해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동남아,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쪽으로 이미 수출을 잘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실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이 붙어주면 더 좋아지겠죠. 중국이 없어도
계속 잘 가고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을 좀 잘 피킹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최근까지는 뭐 대형 화장품 업체들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소형까지도 시장 흐름들을 조금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는 거는 중국 리스크는 그냥 상수로 놓고 네, 맞습니다. 더 나빠질 건 없죠. 이미 네, 다 반영이 맞습니다.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고 네. 그렇다는 말씀인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화장품 기업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브랜드사는 꾸준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팔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몇몇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던 ODM, OEM사들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뭐 4분기 실적 부진의 영향이 있는데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미래의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써놨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고 그리고 12월, 1월 거기다가 뭐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에는 어디 들리냐? 올리브영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이나 판매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의 마케팅 효과를 보면서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OEM, ODM사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경민 부장님 오실 때마다 이 상당히 강조하셨던 게 2차 전지에서 네. 한동안 좀 반등하다가 요즘부터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업종 전반이 정말 중국 공세 때문에 네.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점 매수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게 2차 전지 인덱스 지수 자체를 보면은 올해 저점 대비 81% 올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최근 81% 올랐다가 한 15%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저는 이번 등락이 있을 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만 않았다면 2차전지도 좀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보다는 뭐 말씀드렸던 감산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로 인한 가격 전가 플러스 좀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일단은 전기차 수요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림들 그 안에서 중국의 감산 그리고 ESS에 대한 수요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저희는 2차전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역사적 고점 가냐라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것은 과거 대세 상승을 했던 조선이나 화장품 같은 업종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 거의 70~80%가 빠집니다. 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반등은 고점과 저점 대비 50% 이상 되돌리거든요. 보통 60% 정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강한 반등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뭐 2차전지 많이 물리시거나 좀 아직까지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고점하고 저점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중간 가격대까지 평단가를 좀 낮춰보는 전략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2차 전지 가지신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염승환 회장님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주 아까 꼽아주셨는데 어떤 업종 흐름이나 어떤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요새 뭐 지난주에 그 에이벨 바이오가 예, 정말 예. 대단했죠. 그러니까 정말 기술 수출하죠. 뭐 이제는 규모가 맞습니다. 엄청나요. 그것도 이제 빅파마들이에요. 정말 큰 회사들이 플랫폼 서로 사가려고 지금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재평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쪽 플랫폼들이 워낙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변경 상장을 하기 때문에 좀 대형 제약사 위주로 한번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 근데 그 중에서는 역시 좀 시장이 제일 커지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 같아요. 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또 지방 간염 치료제라든가 흔히 이제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또 치료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 뭐 경구용 치료제 뭐 기술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코스피 쪽에서는 한미약품이 실제 또 만들고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를. 그래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시장이 커지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우리 한국에도 분명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해도 이미 지금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분할 상장하면서 결국에 그 이해관계, 이 대형
제약사들이 좀 불편해했거든요. 바이오에피스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이게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걸 이제 없애버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도 커지고 지금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또 다음 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대형 제약사 코스피 쪽에 있는 그쪽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하고 바이오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보면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주가가 많이 빠진 금요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 대규모 할인 세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 증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산타랠리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시청자 의견 질문 하나 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하트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12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잠시 시장에서 도망쳐야 할까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최근 조정 과정에서 12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이미 95%에 달했던 12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확률이 지금 30%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2월에 동결한다, 인하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몇 번 금리 날 거냐. 네. 12월에 금리 동결을 하고 내년에 최소한 2번 정도 열어주면 시장은 안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금리 동결 여부보다도 12월 FMC에서 나오는 점도표, 특히 내년 2026년 점도표가 얼만큼 내려올지 지금은 한 번이거든요. 26년에 한 번이는데 이게 2번으로 확장될지 금리 동결 2번 요 정도면은 시장에는 안도할 수 있겠고 만약에 금리 동결 한 번이라고 하면 조금은 불안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지금 시장이 많이 선반영하고 있어서 12월 FMC가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완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지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9월 미국 고용지표 나온 거 보고서 충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어느덧 그런 측면에서 산타랠리 기대도 좀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조정이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내년 말 도달 가능한 코스피 목표치 7,50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할 수 있죠. 불가능하진 않죠. 네. 예. 선행 EPS가 500으로 가고 PR 15배를 받으면 7,500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지는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금리나 그리고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는지가 좀 변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300에서 380 올라오는데 2달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난번 고점이 2021년 고점이 14.74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이번 대세 상승이 최소한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테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열어놓고 그리고 상단을 조금 더 열어놓고 어디 포인트를 찍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6, 7월 지날 때까지는 잘 싸게 잘 사서 꾸준히 들고 가자. 잊어버리지 말자,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더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자세가 투자에서는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AI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에서는 산타랠리 얘기까지 성급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공포지수가 아주 급등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한꺼번에 등장을 해서 상당히 좀 불안 심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연말 랠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쯤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11월부터 좀 조정 받았기 때문에 보통 조정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예. 되거든요. 근데 또 FMC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대로 내년 점도표가 너무 충격적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제 연말 랠리를 준비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코스피 거래 대금이 오늘 14조인가 제가 아까 보니까 나왔는데 장중에 그게 올해 7월, 8월에 조정장에서 거래가 한번 급감했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코스피 거래 7조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거래 실리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 대금이 10조 이하로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며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 다지는구나.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거래가 줄면서 잘 다져주면 아 이제 저점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뭐 11월 말이 될지 12월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연말에 어쨌든 랠리는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연말 랠리는 어쨌든 뭐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의 그 민간 성장 펀드 있잖아요. 예, 국민 성장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계속 벤처 캐피탈 뭐 활성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연말 연초에는 의외로 좀 올해는 너무 코스닥 못 갔거든요. 예. 중소형주들한테도 이 정부 정책이 보통 그때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한번 랠리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경민 부장님도 연말 연초 가져갈 투자 전략. 어떻게 볼까요?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코스닥을 관심 갖자라는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11월 4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예. 그때 있었던 일정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AI, 인프라 투자, 그리고 성장 이런 쪽을 얘기를 했고 R&D 예산이 전년 대비 19.4%가 늘어나고 산업정책 예산이 전년 대비 14.7%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아마 이번 조정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여러 종목들도 좋겠지만 코스닥 관련된 뭐 투자 상품, 뭐 ETF라든지 이런 쪽들도 한번 주목해 보신다면 아마 내년 1, 2월 달에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코스닥에 좀 주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폭락장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희망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급락장 속에서 AI 모멘텀과 시장 변동성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전략 포인트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전쟁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